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와, 금요일 마지막 시장에 좀 분위기가 축축 서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또 급등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테마주로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들, 한 주간에 힘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저희에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06958-9082번, 0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샵 9083번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 12시 15분부터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접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꿀꿀하고 분위기도 안 좋을 때는 이분과 함께하면 또 그래도 해피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딜사이트S의 전영국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이제 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게 참 맞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게 맞나 싶은 게 이번 주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좋은 장이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어요. 사실은. 그 별점은 뭐 한 개, 두 개 어떻게 따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별점은 아쉽지만 2개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좀 별점이 짠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지금 이 국내 시장이 사실은 1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이상하게 원래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선방형이 되는 시장이었지만 그게 좀 반대로 되는 시장이 있었거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고 또 나빠지면 또 같이 나빠지고. 더 나빠지죠. 그렇죠. 더 나빠지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의 시장이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뭐 나스닥 지수도 안 좋아졌고 그에 네.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별점을 2개밖에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웨이팅이 필요한 맛집이다라고 오늘 장을 얘기해 주신 이유가 좀 궁금한 게 네. 맛집은 웨이팅을 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시장이 국내 시장도 맛집이어서 웨이팅 줄이 많다는 건지 네. 많았으면 좋겠다는 건지 이건 사실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진짜 맛집이다. 뭐가 있었습니까? 급락이 있었죠. 매수해도 되겠다. 맛집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맛집에서 재료가 소진이 됐다면, 너무 인기가 많은 나머지 재료가 소진됐다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못 먹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어요. 마치 맛집을 줄 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안 좋은 발언이 나온다면 우리는 재료 소진으로 다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맛집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맛집 웨이팅 같은 시장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기다리는 거는 잭슨홀 미팅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좀 움직임들이 달라질 것 같아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너튜브로도 지금 오늘 돈 들어와라 님께서 전영우 전문가님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고 하면서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정보에 관련된 그리고 시장의 궁금증 그리고 종목에 대한 또 진단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958-9082번으로 전화 많이 주세요.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진단 섬세하게 봐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간보노 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어떤 종목도 궁금하실까요?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좀 궁금하고요. 게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그리고 평단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32,000원의 평균 단가고 비중은 50% 정도 됩니다. 수익을 그래도 지금 보고 있는 수익권 구간 아니신가요? 예, 좀 들어간 지가 좀 되긴 했는데, 네. 요 근래에 게임즈컴이라고 좀 메이저한 컨퍼런스가 있었어서 가지고 네. 거기서 좀 혹평을 받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갈지 않을까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추세를 봐서 조금 좀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은 뭐 또 신작 그리고 게임에 대한 또 중국 이런 키워드 붙이면 쭉쭉 가는 것도 맞는데 펄어비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마음의 안심이 놓입니다. 일단 소위권이거든요. 네. 잘 들어가신 것 같다. 전 이런 생각도 들고 더불어서 야 뭔가 좀 알고 투자하신 분이다. 이런 네.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님에게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펄어비스.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으로 계속 섹터가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저는 게임주는 제가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 섹터가 신작 그리고 신캐릭터 그리고 이제 각종 이벤트 그러니까 부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게임이 출시 전에 우리가 부스를 활용해서 그 게임이 얼마나 이제 큰 매출을 달성할 건지 그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저는 사실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검은 사막, 그러니까 제가 알 정도면은 진짜 인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검은 사막으로 이제 펄어비스 같은 종목, 펄어비스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영업이익을 남겼어요. 이런 부분이 호재성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펄어비스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한 상승세가 있었죠. 단 그러고 나서 우리가 테마성이 소진됐을 때는 다시 하락세를 이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는 추세였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그리고 신캐릭터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호평을 받으면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다음 신작이 뭘까요? 펄어비스는 제가 쭉 지켜봤을 때 검은 사막 다음에 붉은 사막이었습니다. 자, 붉은 사막이 진짜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조회수가 엄청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오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권에서 게임 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그 대기 시간이 대략 3시간 정도 대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유럽권에서도 성공할 수 있으면 다시 펄어비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은 좀 괜찮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재무제표 먼저 볼게요.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2023년 4분기에는 적자였어요. 그것도 2022년 4분기에는 164억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똑같은 수치로 마이너스 164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200억으로 좀 더 높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적자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위험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게다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작이 너무 큰 선방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었는데 부채 비율 또한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000%입니다. 게다가 부채 비율은 67%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 회사가 가진 튼튼한 어떤 이 재무제표에 관해서는 튼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가치 또한 BPS가 11,800원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23년 4분기에 11,800원이었다가 11,400원,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는 11,400원에서 이제 BPS가 좀 더 올랐다는 과정에서 이 주가도 같이 오를 수 있다. 게다가 추정치까지 12,000원으로 찍혔다면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길게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직전 고점에서는 이제 7월 달이었죠. 예, 종가가 44,000원, 44,000원까지 가고 47,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 주는 기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붉은 사막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주어지고 실제적으로 발매가 되면서 끝까지 가준다면 이 종목은 단기 고점을 뚫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분기 실적에도 적자였고 연간 실적에도 적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길게 보는 것보다 직전 고점을 뚫었을 때, 즉 48,000원에서 49,000원 사이에 도달했을 때 저는 매도가로 지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정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저는 굳이 드리고 싶진 않지만 손절가라기보다는 이 종목이 만약에 깊은 조정을 받고 시장에 같이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보니까 매도 말고 길게 좀 끌고 가자라고 했는데 워낙 또 길게 들고 가셨던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엉덩이 싸움 해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좀 운이 좋게도 아직은 이익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계속 채널 구독하고 알림하면서 오. 좋은 정보 또 외적으로도 더 계속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앞으로도 수익 극대화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주식은행 재밌다 이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떡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전화 제작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동적이네요. 또 이렇게 저의 건강까지도 챙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계좌 건강도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026958-9082번,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이클 이삼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또 오셨고 카니님도 그리고 베아트릭님도 오늘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럼 사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3384번님이에요. BMT고요. 12,150원에 30% 비중입니다 하셨어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긴 하나 지금 뭐 대왕걸레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2분기 실적은 부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주가도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 재무제표를 보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보면 뭐 빚도 나쁘진 않게 나와 있고 유보율도 좋고요. 퍼센테이지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빚이 뭐 150% 미만인 건 좋은 종목이다. 예. 딱 BMT가 그런 종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BMT가 문제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BMT라는 종목이 우리 시청자님이 그렇게까지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 먼데이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BMT 같은 경우에는 피팅, 밸브,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화성 밸브나 성광 밴드는 다 가는데 진짜 BMT만 안 가니까 답답하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단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앵커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조금 지지부진해서 이 종목 또한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그러니까 하락하고 나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분석을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자, 2021년, 그러니까 2021년 4분기였죠. 연간 실적입니다. 1,000억, 그 다음 연도 1,400억, 그 다음 연도도 1,496억으로 소폭 상승했어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전년, 그러니까 2022년 4분기보다 2023년 4분기가 낮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분기 실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흑자로 기록되고 있죠. 근데 2024년 2분기에는 14억이고 1분기에는 28억이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성장성 그리고 어떤 거시적으로 볼 때는 조금은 흑자나 적자냐 이 문제 싸움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BM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 105%예요. 이 부분을 보시면. 게다가 유보율은 2,500%거든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종목이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제 우리가 어떤 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를 인수할 때 유보율이 튼튼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있게 이 자리가 좋구나.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종목에서 내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BPS 빠질 수가 없죠. 청산가치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재무제표 볼 때. 그러니까 BPS 대비 PBR이 몇 배에 거래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1배예요. 원래 한국은 1.5배 그리고 1배 이하면 좋습니다. 그럼 1.01배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약간은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차트로 넘어갈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금액이 12,150원입니다. 12,150원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가격에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주가가 시장의 밀림과 동시에 같이 빠진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좋고 건강했고요. 그 다음에 차트상에서도 시장의 밀림에 따라 동시에 밀린 것이지 우리 시청자님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또한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문제가 없었고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문제가 없었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보자면은
딱히 그렇게 우리가 실수한 부분도 없습니다. 단 이 종목이 길게 끌고 갈 수 있으나 이 시장이 회복함에 따라서 같이 회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전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 이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3분의 2 정도 올랐을 때 매도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 직전에서 장대 양봉을 뽑아줬던 종가가 13,600원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12,150원에서 매수를 하셨던 그 구간보다는 약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저점이 9,990원까지 빠졌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손절가를 드리자면 솔직히 8,000원, 그러니까 길게 봐서 8,000원입니다. 8,000원까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진입하신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13,500원 구간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네. 이런 종목들은 잘 잡으신 걸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 건강하고 길게 끌고 갈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타점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MT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어요. 그럼 이어서 또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주실래 전화하실 때 또 어떤 네. 루트를 통해서 전화하게 되셨나요? 그 유튜브를 이렇게 경제 채널을 좀 즐겨 보는데 뭐 이것저것 보다가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채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점심시간마다 요거 하길래 네. 또 주시길래 또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주식 좀 관심 많으신가 봐요. 그 불장에 올라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심장의 사나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애경 케미칼 14,200원에 비중 15% 정도 담았습니다. 최근에 또 화재 발생 사고 이슈를 보고서 네. 그 이슈 보고 또 올라탔습니다. 아, 그렇죠. 또 심장이 또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올라타신 것 같은데 단타예요? 아니면 장기로 조금 보시는 거예요, 이걸? 장기로 보진 않고 모든 종목을 좀 짧게 보고 짧고 있는데 오늘 굵게. 아침에 못 빠져나와서 좀 이제 다시 올까 싶어서 지금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화끈하신 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간의 매매에서도 급등한 종목은 애경케미칼이 될 것 같고 하루만 해도 정말 9%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보면 오늘도 4%.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이 전고체 이슈, 배터리 이슈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네. 지금 시청자님 얘기로 짧고 굵게 볼만한 테마성으로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너무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일단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좋아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꽤나 상당한가요? 진짜 상당하신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정말 행복하고요. 이렇게 진짜 행복할 수 있으면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자, 네.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우리 시청자님이 저점에서 매수하신 것도 맞고 최근에 수급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딱 보고서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전기차 배터리 폭발에 의해서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 우려 속에서 원래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경케미칼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개발을 하면은 이런 안정성을 좀 더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개발의 기대감 속에서 애경케미칼이 주가에서 조금은 수혜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어떻게 안정성을 보완하고 우리가 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관해서 어떻게 끌고 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애경케미칼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그렇게까지 크게 주목을 받냐라고 보니까 기업 분석을 먼저 볼게요. 연간 실적으로 보자면은 물론 2021년 4분기에는 1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4분기에는 2조였고 2023년 4분기에는 약간 지지부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보율과 부채비율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정성 지표예요. 안정성 지표에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2020년에는 유동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근데 갑자기 유동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같은 구간에서 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 회사가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부채 비율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애경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도 잘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유보율 또한 경제학적 시점으로 보자면 1500% 이상이 좋은 건데 지금은 2900%입니다. 약 2배죠. 이런 부분에서 애경케미칼도 튼튼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 PBR 또한 1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PS가 15,000원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종합 차트에서 딱 열어서 볼 때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를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4,200원에서 비중이 15%입니다. 네,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아주 그 비중 조절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 부분이 저는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목표가를 산출을 해야 돼요. 자, 직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크게 나왔던 때가 종가가 13,900원입니다. 근데 그 13,900원을 뚫고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이제 올라갈 거라는 신호겠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다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가고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이 실망하시면 안 되는 게 약간의 횡보 그리고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 견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단가를 조금씩 낮춰서 가는 전략도 좋지만 저는 굳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약간 기다리면서 17,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은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 8월 달에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장대항공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19,000원 이상까지는 윗꼬리를 달아줬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 또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보자면 17,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애경케미칼을 적당한 가격 그리고 적당한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절가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드려야 된다면 직전 저점에서 8,900원보다 약간 높은 9,800원으로 제가 손절가 제시해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17,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7,500원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단기 트레이딩 원하셨잖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좀더 근데 가격 봐야겠네요. 지금 매수 타점 너무 예술이라고 하니까요. 이익 실현 타점도 예술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술적인. 예술을 아는 네네. 투자자분이었어요. 텀블러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려요. 텀블러,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끝나고 저희가 제작진 꼭 전화 가니까 텀블러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들은요, 진짜 나 주식 좀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전화도 이렇게 사연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은 타점 잡는구나, 이런 종목 보고 있는구나, 이런 것도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너튜브를 보니까요, 지금 간보님께서 리나 누나 오늘도 고우세요. 고맙습니다. 저보다 또 이렇게 동생분이신가 봐요. 무지개님은 오늘 장이 너무 재미없어요. 맞아요. 또 이런 장이 재미없는 날도 있습니다. 카니님은 살려만 드릴게 이게 오늘 장 아닐까요? 하셨는데 전문가님, 제 장이 좀 이렇게 재미가 없는 날에는 좀 어떻게 하세요? 맨날 주식시장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고 변동성이 크고 이제 이벤트가 많을 때는 저는 장사 접습니다. 이런 날에는. 예. 장사 접어? 예, 장사 네. 접고 네. 무조건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그때 노는 게 아니라 또 분석을 한다. 시장 분석을.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또 잃거든요. 그래서 내 돈을 지키자라는 마인드, 그 마인드셋을 하면서 네. 우리가 관망을 해준다면 우리가 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망하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잼이에요. 너무 재미없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장에서 이때는 공부할 시기를 나한테 주는구나 생각하시고 기업 분석, 시장 분석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사연들 만나볼까 봐요. 다음으로는 6918번님의 동국산업 살펴보겠습니다. 9,090원에 25% 비중 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배터리용 니켈 도금
미궁방판 뭐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이런 소식들도 있었었는데 오늘은 또 1% 강세. 하지만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이때 좀 이제 힘을 매집해 놓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언제 좀 이렇게 시원한 슈팅을 보여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강 중소형 섹터로도 분류가 되고 그리고 그쵸? 풍력에너지로도 분류가 되죠. 엮이는 게 많아요. 그렇죠. 엮이는 게 많죠. 하지만 그만큼 엮이는 게 많으면 우리가 상승할 때도 정말 많은 상승이 될 수 있지만 또 가파르게 내려갈 때는 정말 빠르게 내려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테마성이 많이 엮여 있으면 그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단점도 있는데 있다. 단점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이제 풍력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있을 미국 대선 쪽에서도 사실 트럼프는 이런 친환경 자원 에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해리스 쪽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9,09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차트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대개 주식은 3파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일단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1파가 먼저 나왔어요. 1파 그리고 2파 나오고 3파 정도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줬죠. 이 부분이 우리 3파 정도가 나왔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슈팅 나왔을 때 먹고 빠져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위험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서 많이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내가 기준을 잡을 때는 바로 기업 분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업 분석을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동국산업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늘 흑자였다가 갑자기 2023년 4분기에 마이너스 200억 정도 찍혔죠. 그 다음에 2024년 4분기에는 174억으로 흑자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 에스티메이트는 추정치입니다.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믿기보다는 참고용으로만, 진짜 참고용으로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유보유가 부채 비율 보시면은 636%예요. 자, 근데 추정치에서는 85%로 전년 대비 약간 높아진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150% 이하의 유보율은 1200%에서 1000% 이상이면 좋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는 가장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69%면 대략 이 정도를 곱해보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130 정도 나오거든요. 140 정도. 자, 그러면은 유보율에도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1000%에서 1200% 사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 또한 150% 이하의 120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튼튼한 회사라는 거죠. 자, 단 여기서 PBR과 BPS가 7,000원, 그리고 PBR이 0.6배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도 발행 주식수 대비 이제 PBR은 54,000 그리고 PBR이 0.6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좀 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BPS가 7,300원에 게다가 PBR이 0.6배였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다시 차트로 들어갔어요. 청산 가치가 7,600원인데 1,5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다시 말해서 고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점에서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매매할 때는 BPS를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9,090원까지 올라올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트 추정치 또한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다라고 써져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실적이 나왔을 때 이 종목 또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거기서 우리가 횡보 기간을 걸을 때 거기서 약간의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있지만 지금 비중이 약간 높기 때문에 1090원 근처까지 오면은 종목을 약간만 수익 보고 빠져나오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고점에서 다시 한번 조정준에서 반등 줬을 때가 이 부분이거든요. 4월 3일이죠. 종가가 9,4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진짜 짧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9,400원까지만 보시고 빠져나오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PS를 꼭 보시면서 아마 좀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6918번님 떡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 받아주시고 제작진이 전화 드리면 거기에 또 주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떡 선물 세트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또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밝은 목소리 너무 환영합니다, 시청자님. 네네. 자, 이 종목은요, 농심이고요. 네. 46만 9,500원에 10%고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물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 반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언제쯤 사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6월 달에 구매를 했거든요. 아, 올해 6월에 좀 매수를 하셨군요. 6월에 구매해서 중간에 또 한 번 또 5% 했다 5% 추가로 했는 거거든요.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때 좀 좋았던 시기여서 아마 네, 안 같이 그래도 들어가자. 실적도 좋고 오른다 그래서 그쵸? 했는데 자꾸 빠지는 것 같아갖고 지금이라도 5%를 다시 덜어내야 되나 아니면 5%를 더 추가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평균가가 높아서 좀 그런 생각도 네, 드실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전문가님께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시원하게 간단 말이죠. 근데 그쵸. 이렇게 분위기 꺾일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K푸드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이 너무 열렬했기 때문에 꽤 오래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라면이란 음식 같은 것들은 꾸준히 우리가 매 사드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왜 갑자기 꺾이게 된 건지 좀 오늘 또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하락기가 맞으면서 우리 시청자님은 좀 놀라셨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이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2분기 컨센서스 하회 등에서 이제 그런 부진한 실적 때문에 약간은 하락세를 탔었습니다. 게다가 주가가 많이 시세를 분출했었어요. 이유는 뭐였죠? K푸드 관련해서 주가를 많이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를 많이 뽑고 나서 실적이 부진하다면 주가가 또 엄청 많이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농심이라는 종목이 많이 하락세를 탔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K스마트팜 구축 소식에서 급등을 했던 기억이 있었죠. 7월 달에. 그만큼 이 농심이라는 회사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많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업이익인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에스티메이트에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게다가 재무제표를 먼저 보자면 안정성 지표 또한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정성 지표라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가 진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앵커님 유동 비율이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농심이라는 종목은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이 몇 배냐면요. 부채 비율 대비 유동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만큼 이 회사가 안정성이 높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크게 우리가 문제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싶거든요. 애경 케미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래서 BPS가 43만 8천 원이에요. 게다가 PBR은 0.9배죠. 진짜 저평가돼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K푸드라는 이제 섹터, 그러니까 그런 테마 이슈로 인해서 시세 분출을 했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46만 9,500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삼양이랑 좀 비교 분석해 주시면 안 돼요? 삼양 같은 네. 경우가 글로벌 판매가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네네. 수요들이 폭발적이다 보니까 삼양이 잘 가면 그럼 농심도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엮어서도 한번 비교 분석해 주세요. 그쵸. 이제 삼양을 보자면은 차트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물론 K푸드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제 음식료 업종 그리고 우리가 이런 뭐 농심이나 오리온, 혜태 다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농심에서 볼 때는 우리가 환율 하락 수혜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심이라는 종목 또한 삼양보다는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물론 삼양도 해외 이제 수출이 많아서 이제 환율 하락 수혜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에 비하면 농심은 약간 다소 불안정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 하락 수혜주 중 하나라고 또 말씀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에 이제 금리나 그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을 거고 앞으로 갔을 때 전망적으로 보자면 환율이 약간 소폭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다시 보자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46만 9,500원이잖아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10% 비중 조절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약간의 이제 비중 확대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46만 9천 원에서 우리가 조금은 평단가를 낮춰주는 전략으로 가서 여기 한 43만 원 구간까지는 좀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줬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빠져나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음봉이 많이 나왔던 부근에서 절반을 나눈 값으로 49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0만 원 선에서 제가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50만 원 선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떻게 네, 속이 좀 감사합니다. 불연해지시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년도 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같이 들고 계셨어요? 네네. 아, 라면 좋아하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응원하는 네, 마음 수고하셨어요. 담을 테니까 연락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식품주 들고 계신 분들은 또 한두 개씩 더 섹터를 모아서도 매수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궁금한 게요, 전문가님. 분위기 좋을 때는 또 어떤 섹터가 잘 가는 주도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뭐 반도체 뭐 하나, 두 개씩 또 모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데 포트 안에 같은 섹터 두세 개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트 안에 같은 섹터를 두세 개 넣는다는 건 그만큼 그 섹터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다는 확실히 거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섹터가 같으면 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나쁘게는 보지 않지만 네. 우리가 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섹터에 대해서는 순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좀 더 길게 보자고 한다면은 그냥 같은 이제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는 같은 섹터에서도 같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섹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섹터의 이슈가 끝나면은 많이 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정리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새겨들으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문자 하나 빠르게 볼게요. 0877번님입니다. 비츠로셀이에요. 18,700원에 15% 비중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정말 갈 수 있는 건지 비츠로셀 어떻게 보실까요?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로 많이 분류가 됐었어요. 오늘도 6%대로 강하게 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눈높이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주가가 경향이 있을까요? 많이 올라갔다가 또 조정 기간을 좀 깊이 주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띄었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죠. 좀 변동성이 컸다. 음. 네, 변동성이 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18,700원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 분석을 먼저 들어가서 무조건 재무제표부터 봐라. 네, 무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BPS 청산 가치가 11,000원. 그리고 우리가 추정치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죠. 저런 그럼- 것도 체크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뚫다기보다는 직전 저점 부근까지는 와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8,700원 구간보다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수익 구간이신 거 축하드리지만 여기서 수익을 좀 더 보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부딪혔던 매물대 구간에서 약간 하단 구간이 21,000원까지는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000원까지 한번 쭉 들고 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빛으로 가는 비츠로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떡 선물 세트 저희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가는데 안 받는 분들 많으시다고 해서요.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 상담 진짜 많이 왔대요. 제작진분들이 와 시간이 없는 게 아쉽다 하실 정도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 월금 오후 12시 15분에 꼭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럼 이제는 또 전영욱 전문가님의 추천주들 에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종목들이 잘 가는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전영욱 전문가님의 픽 수익의 맛 4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우아이비, 위더스제약, FN가이드, 종근당 이렇게 4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지 하나씩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전 종근당 봐요. 뭐 그런 얘기를 늘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잘 갈 줄 몰랐습니다. 종근당 14.04%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 타고 더 들고 갈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할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실 비만 치료제하고도 많이 엮였었거든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치매, 제약업체, 그리고 코로나19로도 많이 엮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를 약간씩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는 12만 6천 원으로 꿋꿋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고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조금 더 봐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보고 계신 분들은요. 쭉 한번 홀딩하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종목 볼게요. 나우아이비 지금 1,200원까지 목표가를 얘기해 주셨는데 8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1일 전에 또 이런 기사들도 나왔고 오늘은 1,020원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바닥을 다지고 가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런 시점에 무슨 창조사 종목을 들고 왔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많죠. 사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했나요? 네,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창투사를 보는 것 자체가 웬 말이냐. 의문이실 거예요. 예, 웬 무슨 말이냐. 일이냐. 근데 그죠?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A라는 섹터가 있고 B라는 섹터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A라는 섹터가 올라왔을 때 그 부분만 봐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A라는 섹터를 우리가 미리 봤으면 그 A라는 섹터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저는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떠드는 그거는 이미 올라온 거고 그 이후의 거에 미리 그쵸.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진짜 전문가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자꾸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섹터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슈가 계속되면서 이 종목이 계속 지금 이 섹터가 좋다라고 말할 때는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흥미가 없던 종목들이 다시 순환하면서 돌아오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 우리가 가진 섹터가 만약에 이제 뭐 인터넷에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매도 시점이다. 그럼 우리는 다시 예상해서 다른 종목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창투사였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는 언젠가는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융주 그리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창투사주가 있죠. 그러면은 금융주는 사실 대형이에요. 우리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셔도 괜찮지만 저는 재밌게 창투사 종목이 정말 제 눈에 많이 띄었었거든요. 자, 이유로 보자면은 기업 분석에서 영업이익이 2023년 12월 분기에서는 약간 하락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전 재밌어요.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겠죠. 자, 그래서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 회사가 몸집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또 나우아이비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나오지 않아서 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미래성에 대한 거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유보율과 부채 비율 또한 약간 다소 지지부진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동전주기 때문이죠. 그 부분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우아이비를 차트상으로 보기에는 괜찮다. 근데 동전주 위험하잖아요. 사실 위험하긴 저런 것들은 하죠. 급등락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것도 동전주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BPS가 지금 999원으로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추정치가 1,000원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네. 그건 또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BPS가. 어. 자, 그래서 종합 차트로 다시 가보자면 나우 아이비가 지금 1,020원대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이 부분에서 갑자기 윗꼬리를 또 달았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윗꼬리가 계속 나온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방 구간에서 놀고 있지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온다면 거기다 또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재무제표 그렇게 이상한 종목도 아니고 깔끔하고 그리고 지금도 오히려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차기 주도주, 차기에도 잘 갈 종목은 참투사라고 보셨고 그게 나우 아이비 지금의 저가 메리트를 꼭 이용해 보셔라 라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수익의 맛 힌트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전영우 전문가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전영우 전문가님 어떤 선물 준비하셨어요? 오늘 요즘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선물 많이 준비해 오시네요. 네, 어떤 선물인가요? 저는 이제 그 저만의 이제 이평선 차트를 만든 그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 증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욱문의 파동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영욱님의 지금 이 파동 매매 기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차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영욱님의 그 기법을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힌트 드릴게요. 정답 빠르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힌트 보여주세요.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가락이 있네요. 이응, 시읒, 피읍, 지읒. 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가락인데 뒤에 약간 이제 기계처럼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기계와 연관이 돼 있다. 단 이제 AI하고도 연관이 될까라고 붙이면 붙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기계 쪽으로 보셔야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계로 보자. 이응, 시읒, 피읍, 지읒.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댓글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수 포자, 인생 포차, 아싸 팔자, 그리고 안성 피자. 피자 좋아하시나 봐요. 옥수 피존, 영상 편집. 이분 편집자님 아니신가 싶은데요. 안산 피자, 그리고 야수 파적, 인생 펴자. 이렇게 있네요. 많이 있어요. 인삼 파전도 있고. 네. 이슬팔자는 뭐예요? 이슬팔자. 이렇게 이슬팔자. 있는데 SPG 하나 나왔네요. 에스파지도 있고요. 에스파지. 어때요?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뭐가 마음에 드세요? 한 두 분 선정해 주신다면? 저는 에스파지. 그리고 에스파지 내가 최곤디 이분님이랑 그리고요. 아싸 팔자가 좀 기억에 남네요. 아싸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분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돌이님과 내가 최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샵 9083으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욱문의 파동 매매 기법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종목 얘기 들어가 볼게요. 왜 이 종목일까요? 종목명은요? 일단 종목명은 SPG입니다. SPG. 네. 정답을 맞추는 분들은 한 분이었어요. SPG. 우리 네. 무지개님 잘하셨고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일단 SPG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다들 아실 겁니다. 웨어러블, 이제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이제 액추에이터를 단독으로 공급을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이슈성이 있었고 우리가 테마성으로 보자면 이제 로봇으로 또 분류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섹터로 분류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철도하고도 분류가 되겠죠. 기계니까. 그리고 로봇, 그리고 전기자전거, 가상현실에서도 섹터가 분류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 SPG가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 구간에서는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단독 공급을 한다면 SPG 또한 굉장한 영업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업 분석은 필수입니다.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아직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즉슨 뭐겠어요?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다소 좀 줄어들었지만 저는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유보율과 부채비율 또한 1800%입니다.
그럼 어떻다고 했죠? 가장 안전하다고 했죠. 그리고 150% 이하 58%로 기록이 되고 있고 BPS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당기순이익 또한 197억 그리고 110억으로 안전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안정성 지표 보시면은 9,871원입니다. BPS가. 그리고 PBR은 3.65배인데 약간 높죠. 예, 약간 높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무제표에서 안정성 지표가 유동 비율이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게다가 자세히 보시면 부채 비율은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서 이 회사가 덩치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공급을 따냈다. 이렇게 보면은 SPG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잠시 차트를 보자면은 지금 하락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약간 소폭 상승했죠.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24,700원에서 25,450원 사이 드리고 목표가 28,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2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액추에이터 단독 공급을 한다. 단독이란 키워드가 아마 좀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SPG에 대해서 관심주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표가 28,300원, 손절 라인 22,200원으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재미있게 방송해 주시고 내용 또 전해주신 전영욱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시장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힘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시장 지수 비슷하게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간밤 미증시에서 나왔던 경제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장 경제 지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앞두고 관망세에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 테마로는 양자 암호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양자 기술 예타 면제의 불기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뚜렷하게 오르고 있는 테마나 섹터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짚어드리는 이 양자 암호 테마가 좀 두드러지게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부가 3천억 원 규모의 양자 기술 R&D 사업의 예타 조사,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에 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세에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사업은 양자 정보 처리 단위인 1000큐비트 성능의 양자 컴퓨터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이 양자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이뤄지게 된다면 지금껏 1년 반 정도 지체됐었던 해당 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의 KCS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과 양자 난수 생성 관련 제품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으면서 기대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6%대 상승폭을 켜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엑스게이트 17.85%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우리로 그리고 하늘소재과학도 4%에서 10%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도 오늘 양자 암호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선보인다라는 소식과 함께 2% 가까운 상승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테마 이 기대감만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보시다시피 좀 작은 종목이라서 변동성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그간 상승 업종으로 이름을 올렸었던 코로나19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염병 정말 여기까지일까?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자, 확실히 최근 며칠 동안 이 전염병 관련 테마주가 좀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됩니다. 8월 둘째 주에 입원 환자 수가 피크, 정점을 찍으면서 급등세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이 거래소에서는 해당 테마주의 투자 유의 안내까지 밝혔던 바가 있죠.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그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에 그간 많이 상승했었던 집 매트리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대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마시스, 시젠 모두 9%대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랩지노믹스, 엑세스 바이오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딜사이트 S의 민주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확실히 금요일답게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네, 먼저 오전장 체크포인트 살펴보자면 코스피가 장 초반에 다시 2,700선을 내주었었습니다. 코스닥도 1% 하락을 보여줬었고 전일 대비 14%가량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로 4거래일 만에 하락세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680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08억 원, 91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는 대부분 하락세였는데요. SK하이닉스 낙폭이 두드러지면서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KB금융,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이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33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하락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121억 원 순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는 혼조세를 보였고 엔캠, F프로-BM, 2차전지주는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 1.1원 내린 오늘은 1,341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한 오전장은 코스피 기준 2,700선 부근에서 제한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를 회복하면서 미국 증시의 수요 지수가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코스피 하방의 위험이 높아서 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증시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 제롬 파월 의장의 대스몰 미팅이 오늘 밤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연설을 앞두고 현재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 수 있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점도 투자 심리에는 현재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기본보다 9bp 오른 3.863%를 기록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다 약세였지만 강세로 끝나서 오늘의 오후장도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이 좀 아쉽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약하고 모든 섹터들이 주정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PBR로 엮이거나 경기방어주로 엮일 수도 있지만 금융, 증권, 보험, 은행 관련주들이 지수 대비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오전장 출발에 또 제약바이오의 약간의 강세가 보여졌었는데요. 최근 코로나 엠폭스 질병 이슈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제약바이오의 사이클이 또 볼 때가 됐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제약회사들이 좀 많아지면서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관해서도 이제 사실 조금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고 오늘 오전장에도 셀트리온이 이탈리아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장에도 상승세 이어갔었고 이렇게 돼서 언제까지 솔직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현재 흐름 살피면서 오후장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더 늘어난다면 오후장에는 좀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완만해져야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동시에 계속해서 수급적인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강한 이 시장에서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에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지금은 2차전지 관련해서 관심이 좀 쏟아지고 있죠.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전고체 배터리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소식에 2차전지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의 살아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안감에 의한 대비책들이 이제 마련이 되면서 2차전지에 대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도 2차전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
또 오늘 밤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파월 의장의 발표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이 간간히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나왔겠지만 그래도 애매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됐다 하더라면 어느 정도 지표 발표에 대한 그런 충실한 이야기들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일자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지만 오늘 미팅에서 일본 금리에 대한 포인트를 건들면 외국인 투심 자체가 조금은 부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물이나 현물 동향을 보면 단기적으로 다가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다음 순환매로 갈 만한 섹터 대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발표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매몰 추세로 또 나타나지 않았나 싶으면서 결국 파월 의장의 또 연설이 또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텐데요. 개인들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나 지켜보면서 현재와 비슷하게 테마주들의 순환매 그리고 저가 매력도가 부각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오후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로서는 매도세가 완만해지는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포커스 좀 맞춰보면서 오늘 오후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도 외국인 수급 체크하시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잭슨홀 미팅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슈 함께 나눠볼 분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과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 돈 버는 사람만 버는 시장인가요? 뜨거운 단타의 광풍 속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요. 천하제일 단타 대회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국내 시장의 단타가 굉장히 뜨거운 광풍을 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엠폭스 이런 테마들도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았고요. 지금 뭐 불특정 투기적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주연 대표님께서 이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이번 주 중심 또 어떤 테마들이 조금 뜨거웠나요? 이번 주에는 말씀하셨다시피 뭐 엠폭스나 이런 코로나 테마 관련 종목들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보였었고요. 사실 변동성은 상당히 크죠. 근데 일단은 이번 주 상반기 월, 화, 수 한 요 정도에는 좀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내내 강했던 게 전기차 화재 테마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 나왔었는데 일단 어제 뭐 테슬라가 이제 사고로 인해서 뭐 화재가 발생을 했다 이런 전기차 화재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대선이라던가 로봇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이번 주에는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뭐 지금은 뭐 양자암호 관련한 종목들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테마들의 좀 공통점을 확인을 해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바닥을 찍은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전에 코로나가 좀 크게 유행을 하고 나서 거의 조정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었고요.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바닥에서 기고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좀 호가가 많이 비어 있고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던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슈에 의해서 수급이 한 번에 쏠렸을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좀 부각되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사실 모든 테마를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연속성이 있는 그리고 모멘텀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뭐 스윙적으로 그 접근을 하시거나 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테마주의 공통점이 가격 매력도가 조금 부각되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목군들의 관심이 쏠린다라는 게 공통적인 테마주의 또 하나의 요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보면은 좀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고 또 박스피 쪽으로 갇히게 되면 이 테마성이 좀 많이 붉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대가 좀 많이 연출되는 것 같은데 하반기 지수 전망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반기 국내 지수에 대한 전망들을 봐야지 앞으로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시나리오 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 대표님 좀 알려주세요. 하반기 지수 전망은 내년 경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내년 경제가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지수는 괜찮아지는 거고 우리나라에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조금 빠진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내년에 전반적으로 뭐 경기는 별로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보면 반도체가 당연히 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바이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황은 괜찮습니다. 뭐 HBM 관련돼서도 좋은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디램이랑 낸드 가격도 안전하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캐파 증설 이슈까지 나오다 보니까 25년, 26년 그래도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아마 반도체 쪽은 좀 하드 캐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자동차 쪽은 아직 크게 좋은 뉴스들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때리기는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심해질 거고 그전에도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나올 텐데 근데 중국만 때리지는 못하거든요.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동차 업황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좋더라도 뉴스는 안 좋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오늘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렉레자 이슈가 있긴 했지만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헬스케어 쪽은 지금 상관없죠. 네, 상관이 전혀 없거든요. 수급이 안정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게 섞이다 보니까 증시 전망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지금 당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금리를 진짜 낮출 거냐 말 거냐라는 게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11시입니다. 되면 파월 의장의 발언의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상치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의견이 갈리는 건 없고요. 다만 어떤 악재에 대한 뉴스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우리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미국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늘 하고 나서 저희는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최근에 그저께 엔비디아 주가 올라갔는데 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적을 확인하고 싶은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또 예상치를 또 뚫고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호재고요. 땡큐죠. 그다음에 이제 블랙엘 관련 저는 뉴스가 조금 그 주의해서 저희가 봐야 될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블랙엘이 아마 출시가 원래 4분기 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연된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노이즈가. 근데 아마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또 반도체에는 훈풍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명절 전주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그 하반기 지수의 전망을 좀 통틀어서 정리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맑다. 대선만 잘 넘기자. 그래, 대선 넘기면 맑다. 그 전에도 그렇게 어둡진 않다. 알겠습니다. 깔끔하죠. 네.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가 아무래도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리더격으로 시장을 맑게 만들어 줄 거고 그러나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건 자동차 섹터의 업황에 대한 좀 변수들은 체크하고 가자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몬데이 이후에 사실 보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흐름들을 보면
회복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근데 왜 우리만 이러냐, 늘. 항상 이것 때문에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은 야, 이거 믿고 거르는 게 국내 시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국내 시장만 왜 이렇게 회복세가 더딜까요? 일단은 상대적인 매력도 자체가 조금 낮다. 많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환시장에서 그 개인들의 거래량이 일반 기관 거래량, 외국인 거래량보다 더 2배 이상 많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좀 낮구나,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좀 대량 수급, 그러니까 그 우리 시장 하단을 그래도 안전하게 지지해줄 수 있을 만한 수급 자체가 지금은 조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외인이랑 기관 수급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외인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기관 수급이 사실 좀 너무 단기성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샀다 팔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테마주의 빠른 순환매나 이런 것들, 뭐 시속 게임 이런 것들을 좀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사실 어떤 업종이 한 뭐 관심이 쏠렸다, 좋은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수급이 확 쏠렸다가 또 다른 호재가 나오면은 그쪽에서도 또 이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이 올라가면 여기는 또 빠지고, 이쪽이 또 올라가면 또 여기 또 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힘 자체가 좀 많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급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와 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금투세 관련한 좀 노이즈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9월 달엔 또 코리아 밸류업 관련해서 또 내용이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만, 뭐 구체화가 되는 거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 근데 일단 밸류업에 대한 좀 의지는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뭐 중간중간 이번에 뭐 두산 이슈라던가 뭐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도하는 대로는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지 우리 증시의 전반적인 좀 상승이나 그리고 단단한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도 해결되고 굵직한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지 들어올 만한 매력 포인트가 높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유는 증시 매력도 낮고 여기에 또 자금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정리할게요. 자, 아까도 막 굵직한 이벤트 얘기해 주셨어요.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체크를 해야지 시장 상황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미증시의 분위기 보고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격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국 증시가 여기에 좀 방향성을 잡기는 할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예측 시나리오는 살짝 얘기는 해주셨지만 조금 더 덧붙여 주신다면? 잡아야죠. 왜냐면 이제 가장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글로벌 기업들이 정말 많죠. 뭐 그쵸. 미국, 뭐 우리나라, 뭐 여러 증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저는 엔비디아 같아요. 결론은 엔비디아 제품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빅테크 기업들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엔비디아 매출에. 근데 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뭐 MS도 그렇고 아마존, 애플 다 메타 뭐 이렇게 실적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항상 미국 기업들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로 네. 또 얘기를 하고 앞으로 투자 방향도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얘기가 나왔던 게 더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덜 하지 않고 더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과소 투자가 더 크게 나중에 역효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것들은 줄이지 않겠다라는 스탠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엔비디아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냐 안 되냐를 사람들이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그로 인해서 만약에 또 초월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 뭐 예를 들면 AI 끝났다,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를 논하는 거는 그냥 저희 예상일 것 같아요. 그냥 숫자 보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는 좋게 반응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어제 빠졌잖아요. 오늘 파워립에서 이상한 거 안 나오면 다시 회복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120달러에서 130달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130달러 터치하면은 또 실적 발표 전에는 또 아래로 내려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한 이런 변수가 없는 이상은 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맞습니다. 흘러갈 거다라고 네. 예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예측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10일 날
대선 토론. 아, 네, 뭐 네, 이제 그건 대선 뭐, 토론에서 네. 어떤 말이 오고 갈지는 신도 모를걸요, 그거. 모를 거예요. 네. 근데 전략도 너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까대는 건 전략을 취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예상하는 건 참 웃기는 게 네. 검사 대 범죄자가 둘이서 싸우는 형국이잖아요. 네, 재밌네요. 얼마나 몰아붙일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트럼프가 이제 막말하기 시작하면 이거 난장판 되거든요. 꼭 봐야겠습니다. 꼭 봐야 네, 되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꼭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경제 관련, 정책 관련된 게 꼭 나올 다 겁니다. 나와요. 네, 네, 사실 이번에 안 나오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 표심도 갈릴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거의 그 명절 연휴 때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참 웃긴 게 그때 명절이에요. 투자를 못 해요. 미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답답하네요. 투자자들은 네, 네. 이제 답답하시겠지만 명절 전에 어느 정도 이런 것도 다 예상하시고 포트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꿀팁입니다. 명절 전에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미리 하시고 나서 포트 정리를 해놔야지 변수가 없고 사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은 잭스론 미팅은 큰 악재가 없다고 하면은 이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의 22일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3.50% 묶고 통화긴축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러면 내수 진작에 사기를 좀 꺾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증시의 여파는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근데 앞으로의 어떤 그 행방 자체를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얘기를 한 것 중에 핵심이 일단 내수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다 이거랑 부동산이 너무 호황이다 반면에 그래서 이 부동산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내수는 더디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이전에 총재가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일단 이번에 얘기를 한 걸로 보면은 부동산 대책은 이제 정부한테 어느 정도 좀 토스를 했습니다. 책임 자체를.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문제였고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좀 섣부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기존의 스탠스였었는데 근데 뭐 사실 내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내수 부진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대책을 이제 정부가 내놨잖아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서 일단은 좀 사실 어제 총재가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집값 좀 얘기만 몇 네, 번을 했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부동산에 그렇죠? 좀 많이 좀 치중이 돼 있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사실 그 부동산 문제를 본인이라고 없는-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쪽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한테 좀 토스를 한 그런 모양새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축약을 하면은 금리 인하 할 거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은 좀 금리 인하를 다음 금통위 때는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좀 뭐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지금은 뭐 금통위보다는 이제는 뭐 잭슨홀 미팅이나 미국의 금리 인하 이쪽에 더 눈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통위보다 잭스론 미팅과 아무래도 금리나 이런 게 좀 글로벌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이슈이기 때문에 비중은 여기가 더 많을 거다. 시장 영향은 이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정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테마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지현 대표님의 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바이오, 한농화성, 한국가스공사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SY 스틸텍인데요. 얘기 들어볼게요. SY 스틸텍, 자, 오늘 테마주 속에서 이걸 좀 마감 전에 담아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테마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테마의 어떤 지속성이 좀 강력하게 있는 그런 테마가 뭘까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대선밖에 없습니다. 지금 좀 가장 좀 대두되고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은 근데 지금 그동안에는 해리스가 사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시장에서는 우위를 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반면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군들은 많이 부진한 모습들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케네디가 조금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좀 당선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미국의 그 베팅 사이트들 보면은 트럼프 당선 확률을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해리스를 역전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기존에 좀 눌려있던 그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거는 앞서서도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9월 10일에 대선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빠르게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건 관련해서는 SY 스틸텍이 가장 대장주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Y 스틸텍은 아시다시피 원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근데 일단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재건 평화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모멘텀도 지속이 여전히 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이제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또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건설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금리 인하와 함께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련한 뭐 건설의 업황이라던가 그리고 개별적인 테마라던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로서 SY 스틸텍 얘기를 해주셨고 정부 주택 공급 방안의 테마에 좀 맞물리기 때문에 이따가 포인트로 짧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승전 반도체 증시의 주도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 대표님이 내년이 앞으로의 방향성은 반도체가 끌고 갈 거다. 밝은 미래는 반도체 업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반도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온도차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지원 대표님께서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컨센서스 나와 있는 걸로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컨센서스로 매출이 이번에 287.1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0.64달러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컨센서스 상으로 한 3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0.67달러 정도 이상을 좀 그래도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내놓을 가이던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그 블랙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일단은 블랙웰 지연을 지금 한 2주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기대치에서 그리고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좀 발표를 할지 그리고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걸 일단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엔비디아가 워낙에 그 영업 마진이라던가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해온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여부도 굉장히 좀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전보다는 그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그런 공격적인 상승률을 유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좀 시장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시장이 그거를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이 만약에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뭐 AI 버블론이라던가 뭐 고점론, 피크아웃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좀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그러니까 상승을 얼마나 하느냐가 그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매일 잘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해 볼 만하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모건 스탠리에서는 AI 고점론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국증권사에서는 야 아직은 반도체 시기상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반도체는 지금 사이클 고점일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형일까요? 두 분은 전자인지 후자인지 하나 둘 셋. 후. 두 분 다 통하셨네요. 자, 그러면 길 대표님이 두 분의 의견이 통하셨으니까 대표로 얘기를 해주세요. 대표로 하겠습니다. 네, 후 쪽으로 보시는지. 네, 그 반도체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모건 스탠리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 겨울 온다 이래갖고 맞아요. 막 그때 당시에 SK 하이닉스 한 20% 빠졌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하면은 야 지금 내년 내후년씩 기대치는 않고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맞아요. 건데 조금 다른 거는 같아요. 항상 근데 모건 스탠리가 좀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내심 속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런 글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놓고 지네가 사는 거 아니냐. 네, 라는 경우가 있는 그러려고. 것처럼 사실은 이건 예측이 저는 정확히 안 그쵸. 된다고 봐요. 네. 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얘기하면서도 나왔던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AI 서버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요. 근데 3분기가 피크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4분기 내년에 투자를 정확히 어느 정도를 할지를요. 걔네들도 가이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잡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계속 엔비디아의 주도권을 뺏겨가면서 이거를 간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반대되는 급부로 얘네들은 어떤 걸 준비하냐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AI 관련된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AI 고점론이 나올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경쟁자도 있죠. 그쵸. 그다음에 자체 개발도 하죠. 근데 AI 전체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져올 수 있는 건 룸은 저는 분명히 많다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잘 가도 거기에 퀄테스트 삼성전자 통과해서 추가로 갈 수 있죠. 네. 아니면 자체 개발하면 어디에 맡길 겁니까? TSMC 아니면 삼성전자 두 군데 맡겨야 되거든요. 또 여기서 가져올 부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론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으로 보더라도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리서치에서 나온 것도 보면 그 HBM 관련해서 점유율이 굉장히 디램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또 늘어납니다. 야. 내년 예상치는 또 3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30%가 HBM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요가 언제 꺾이냐? 돼봐야 되겠지만 지금 국내 전망치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아마 이 피크를 고민하는 게 내년 상반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딱 시계열을 1년 뒤로 딱 넘겨보면 어차피 우상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반도체는 업황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5년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HBM만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PC에 대한 수요, 뭐 지금 노트북에 대한 수요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년 되면 바꿀 때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20년도, 21년도에 미리 선제적으로 땡겨서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게 실적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니까 이거 다 바꾼 거예요. 최근에 노트북 사신 거 몇 년 전이에요? 저는 잘 안 바꿔요. 잘 안 바꿔요? 네. 자, 이런 사람은 IP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사셨어요? 7년 전. 아, 네. 7년 전. 저희들이 조금 아꼈어요. 안 좋네요. 네. 네, 그냥 돈을 쓰는 입장들이 아니시네요. 네. 근데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용량을 많이 봐요. 처리 용량. 네, 근데 이게 4, 5년 전에 대비하면요. 교체 주기가 어찌됐건 평균치는 6년 정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빨리 바꿔야 되는 시기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네. 수요가 아마 내년부터는 많아질 거고요. 저는 이 수요가 올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아, 그때를 기점으로. 네, 그때 수치 나오는 걸 보면 이 알수 반도체에 있다. 대한 얘기가 또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테마주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후를 외치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몇 개 덧붙인다면 하실 말씀 혹시 있을까요? 이주연 대표님?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피크아웃 조심해라. 근데 이게 뭐 피크아웃이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피크아웃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피크아웃이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는 또 알 수가 아무도 없는 알 거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뭐 최근에 2달 전인가요? 2달 전에도 피크아웃이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한 달 뒤에도 다시 매수하라고 뭐 최선호주 뭐 이렇게 픽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사실 HBM 얘기도 많은데 HBM 우리가 2022년도에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을 때 당시가 그 공급이 그 증설을 공격적으로 단행을 하면서 공급이 과잉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피크아웃 찍고 쭉쭉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사실 그 증설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HBM을 뭐 아무리 많이 판다라고 하더라도 디램 쪽에서 증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HBM 쪽으로 많이 좀 치중을 하게 되면은 디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캐파 자체가 할당하는 캐파 자체가 작아질 거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사이클 자체는 조금 더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보다. 그래서 사실 지금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는 이런 거네요. 걱정 사서 하지 말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러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좀 돌아왔는가? 사실 우리는 그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길건 대표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돌아왔습니까? 저는 아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틀 동안은 2차 전지 들어왔고요. 오늘 또 뭐 들어왔어요? 바이오.
유한양액 쫙 사니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변동성 장세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안전하게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쫙 사 모으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웬만한 종목들은 다 삽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변동성 장세에서는 굉장히 짧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응한다? 아직은 쉽지 조금. 않죠. 네, 그래서 결론은 외부적인 변수가 조금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하반기 때 이제 조금 많이 매력도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내년 전망치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와 바이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이제 주연 전문가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맞아요. 3분기, 네. 4분기 때 이벤트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 전에 수급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또 금융주에 우르르 또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의 흐름들은 끊이지 않고는 들어옵니다. 다만 섹터의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지금은 산다고 해서 따라 사면 안 됩니다. 아. 네, 만약에 하루하루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요, 뭐 점심 먹을 때 봐야지 이거 조금 지우셔야 돼요. 아. 네,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부터 체크하시고 아침장에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체크하시고 잠깐 오전에 따라 붙으셔야지 오후 넘어가시면 끝나요. 끝납니다. 아. 그만큼 손이 빠른 변동성 장세라는 걸 조금 알아두시고 당분간은 이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같은 네. 시장은요, 시장은요, 진짜 눈치 게임 잘하시는 분들만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반도체 소부장주 과연 길 대표님 어떤 걸 보고 계신지 관련주 먼저 만나보시죠. 자, 한미반도체, 제우스 그리고 HPS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원픽주 뭐가 될까요? PSK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P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캐파 증설이 역대급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월에 17만 장 정도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부지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한 9만 장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해서 수혜를 가장 보는 게 뭐 있을까라고 하면 전공정입니다. 기존에 이제 반도체 섹터 좋을 때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주들 중에 후공정. 그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굉장히 잘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공정에 포함되는 HPSP, 시각공정. 이런 애들만 조금 갔지 나머지는 거의 못 갔어요. 근데 최근에 장비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원익 IPS나,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PSK나 흐름 수급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주변에 조금 안 좋은 게 사라지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빵 터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전공정 투자의 수혜는 어찌됐건 PSK가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은 이제 모든 장비주들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전공정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PSK 같은 경우에 PR 스트립은요, 글로벌 1위입니다. 램 리서치는 많이 하실 텐데 램 리서치가 PR 스트립은 2위입니다. 아. 네, 그만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각공정 중에 그 베벨 애처라는 장비가 있어요. 좀 네. 그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는 장비인데, 근데 이게 1위가 램 리서치예요. 비싸요. 국산화 시켰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공정 장비 PSK에서? 넣을 때 PSK 것도 갖다가 쓸 수도 쓰겠죠. 있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 또 국산화 수혜까지 또 분명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그러겠네요. 나타나고, 지금 주가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쌉니다. 네, 비쌀 때가 아니고 쌀 때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산화의 또 수혜주로서도 보고 삼성전자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전공주주의 대장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PSK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관심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오늘의 이슈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주간 정말 빠르게 테마주들이 움직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분들 주말엔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